자, 이 강의는 연말정산 이제 다 끝났거든요. 모든 강의가. 그래서 그걸 마감하는 강의입니다. 마감하는 맨 마지막의 강의. 그러니까 뭐 점검하는 반이죠. 그래서 파이널 리뷰라고 불러요. 우리가 파이널 리뷰. 그래서 4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쭉 하시면서 또 제가 좀 어마무시하게 상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어떤 걸 묻든가 이런 걸 제가 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반드시 기존의 연말정산 수업을 들었던 분이 다 들으시라고 저희가 안내 공문을 낼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이나 16시간 수업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 한번 마지막으로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건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연말정산 강의만 30몇 년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상담을 무지하게 했어요. 제가 했는데 여러분의 문제는 결국 뭔 것 같으냐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연결이 안 돼요.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했고 답답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 그렇죠? 왜? 원천징수라는 수업 내가 많이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에게.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요. 뭐 공부할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서 묻는 건 거의 다 원천징수를 물어요.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답답했어요. 또 워낙 뻔한 답을 물어요. 답이 뻔한데도 물어요. 또 쉽게 책도 안 보고 물어요. 그건 이유를 모르겠고요. 책만 봐도 있는 걸 왜 묻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있는 걸 물어요. 그렇죠? 왜 물을까?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오늘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들어봅니다. 13페이지부터 한번 해보고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뭐가 바뀌었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올해처럼 연말정산이 안 바뀐 해는 없었습니다. 유사일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연말정산 강의를 32년째 하는데 32년 올해처럼 안 바뀐 해는 유사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년도만 돼도 꽤 바뀌어요. 2022년 연말정산은 꽤 바뀌는데 올해처럼 안 바뀌는 해는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2021년 연말정산은 수강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뭐하러더라, 그죠?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주로 이제까지 안 해본 사람들이 와서 듣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분이 제가 여러분처럼 연말정산을 하던 사람이면 연말정산 수업을 왜 들어요? 귀찮게. 매년 똑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안 바뀐 애가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1번에 여러분이 어려워했어요.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가 마련됐다. 자, 여러분은 칠판 쓰지 말고요. 저만 써요. 연말정산은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일부 공식이라고 기억나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면 이게 총 급여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빼죠. 그거 공제를 빼면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다. 우리가 맨날 이걸 연말정산의 일부 공식이라고 불렀어요. 일부 공식이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업은 파이널 리뷰입니다. 연말정산을 뭐 이게 뭐냐라는 걸 강의하는 반이 아닙니다. 가장 잘하시는 베테랑들이 마지막에 점검하고 혹시 내가 뭐 누락했나를 보는 반이에요. 연말정산을 이해하려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요. 이 정도 공식이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정도면 근로소득은 제가 소득세법 몇 조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전부 다 얘는 소득세법 20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근로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여러분에게 줬을 때 이게 과세되는 거랑 비과세되는 걸 포함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 돈을 줬는데 거기에는 과세되는 금액과 비과세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비과세니까 이게 법에 열거돼 있죠. 법에 열거돼 있어서 근로소득은 과세와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비과세를 빼면 요 총급액은 과세소득만을 얘기를 하죠. 그죠? 얘가 과세와 비과세를 동시에 잡았고 비과세를 빼면 얘는 과세죠. 용어가 그래서 총급액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공식이잖아요. 2천만 원 한도라고 돼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해서 나오죠. 그럼 뒤에가 금액이라는 말도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 이해했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자가 붙으면 앞에서 뭔가를 뺀 거라는 거다. 하여튼 결론이죠. 이 업무를 하시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다? 세법을 몰라. 그냥 연말정산이라는 것만 하신 분들이야. 근데 참 답답하죠? 원천징수는 왜 안 해요?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거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인사총무분들이. 그건 재무팀 업무예요. 그리고 원천징수 수업을 안 들어. 연말정산만 해. 그럼 연말정산을 어떻게 잘해요? 원천징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연말정산 업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뜻 이해하겠어요? 이 수업의 대다수는 한 7, 80%는 인사총무가 들어요. 연말정산은. 20, 30%가 재무팀이 와서 듣는데 인사총무팀들이 뭐라고 말한다? 나는 인사총무다. 연말정산만 한다.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원천징수라는 걸 들으라고 그러냐? 원천징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건 재무팀이 한 일이지. 제가 그게 답답하다고요. 그러니 연말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세법을 모르고 이걸 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마음속에 담아 놓으실래요?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제발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들으시라고요.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연도 중에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연말에 와서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원천징수라는 수업을 들으세요. 제발 인사총무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 연말정산의 세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을 잡았다고 칠게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된 내용이 하나 뭐 있다고 배웠어요? 봐요. 각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뭐다? 이거는 처음부터 근로소득이 아닌 게 있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건 회사가 여러분에게 줬는데 이건 과세거나 비과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득으로 안 보는 놈이 있다니까? 그럼 이건 이 세금 계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회사가 하나 비용으로 처리한 거지. 그죠? 복리후생비 등으로. 잘 하시는 거 있잖아. 몇 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네. 여러분은 몇 개 기억나요? 제일 기억나는 게 경조금. 경조금.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출퇴근 버스 해주시는 거. 또요.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어요. 벤처들. 그죠? 스탁옵션 행사액 중에 뭐 3천만 원 정도.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봐요. 2020년에는 처음부터 근로소득으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계산 로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엔 주기죠? 이게 근로소득으로 봐요. 몇 개가? 3개가.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이제까지 소득으로 안 보는 게 과세인 줄 알지만 근로소득의 정의에는 과세와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또 비과세라고 똑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2020년에도 지금 뭐가 개정됐다라는 놈은 총급여에게는 영향이 없죠. 처음부터 소득으로 안 봤어요. 세금 없어요. 받으면 그냥 되는 거야. 세금 없어요. 근데 올해 3개를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런데 또 비과세야. 그러니까 들어가지만 또 비과세로 잡았기 때문에
총급여에게는 똑같죠.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도 세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근로소득으로 넣고 비과세를 넣었다. 세 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업 들으신 분 무지하게 많이 복습했지만 뭐예요? 우리가 맨날 봤던 게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제외했다 기억나나요? 회사에 1% 이상의 그죠? 주주면서 임원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택에 들어가는 이익은 이건 올해부터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니까 세금 없다. 그러니까 회사에 1% 이상의 주주면서 임원이 회사 사택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이건 2020년에도 근로소득이고 과세 총급액이었고요. 올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닌 건 그럼 누구야? 요게 그죠? 아닌 사람이 누군데요? 1% 미만의 주주면서 임원인분, 주주가 아니라 그냥 임원인분, 오늘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종업원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그랬죠. 노동법은 근로자라고 부르고요.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은 종업원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에는요. 반대가 임원이고요. 1% 이상의 미만의 주주면서 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이 회사 사택에 들어가 있는 건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이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요게 하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 어려워요.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 놈을 복리후생적 급여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내용은 몰라도 이번 연말정산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이렇게 바꿨나는 저도 의아스럽지만 어쨌든 다시 이 내용 몰라도 이번 연말정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주면서 임원이 회사 사택에 들어가는 거 이건 과세래. 이건 근로소득이고 총급의 과세래. 그렇죠? 요걸 금액을 구하는 건 제가 인정상여라고 그래서 법인세법에 나온다라는 거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런 내용이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이 인사총무면 여러분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인정상여라는 말도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난 인사총무야 법인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할 수 없는 거고요. 관심 있으시면 잡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할래요? 자,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얘기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요. 외국인이 있다. 여러분 회사에 외국인이 있으면 여러분과 봐요. 똑같은 연말정산을 하든 또는요. 요 근로소득의 19%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네, 여러분들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외국인이 있으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연말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연말정산 안 하고 요 맨 앞대가리에 근로소득의 19%를 때리든지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건 둘 중에 적은 놈을 하겠죠. 세금이 적은 놈을요. 이게 외국인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요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근로소득이란 말이에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회사에 무슨 A 모모라는 외국인이 사는데 회사가 한 달에 500만 원짜리 뭐예요? 월세 계약을 했어요. 그죠? 월세 계약을 했어요. 월세 계약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월세 계약을 해서 여러분이 그죠? 이 외국인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이게 1월부터 계약했다 그럴 거예요. 그럼 12달이면 뭐야? 6천만 원의 월세를 부담해서 이 외국인이 이 집에 살았어요. 여러분 이 집이 사택이에요. 그렇죠? 사택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배웠지만
외국인은 1% 이상의 주주면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줬던 회사가 월세를 냈던 여러분 봐야죠. 6천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과세되는 소득은 여러분 없어요. 그죠? 없죠. 그런데 이게 이 외국인이 근로소득의 여러분 19%를 때리면 요게 2020에는 아예 소득으로 안 받는데 올해부터 6천만 원이 근로소득에 잡혀요. 다만 비과세야. 총급여액은 없지만 여러분 근로소득에는 6천이죠. 그죠? 이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이 법이 바뀜에 따라 19%를 적용할 때 요 6천이 들어오나요? 라는 당연한 논란이 생겼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법을 만들면서 법에는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칙에서 소득세법 부칙에서 뭐라 그랬죠? 이놈은 이거는 법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분 요렇게 19% 과세를 할 때 이게 논리로는 근로소득에 들어갔지만 외국인 할 때는 이걸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6천을 근로소득에 집어넣지 마세요라고 부칙에 넣어서 6천을 과세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6천을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초반에 이걸 잡으라고 강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바보처럼 부칙을 봐놓고 제가 순간 잊어버려서 그래. 연초에 보고 연말에 강의를 제가 깜빡 잊었어. 몇 반은 이걸 6천을 근로소득에 넣으라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넣으시면 안 돼요. 소득세법 부칙에 넣지 말라고 돼 있어서 외국인에게 19% 과세를 할 때 근로소득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파 홈페이지 가면 정오표가 있고 요 내용이 부칙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요. 이번에 2022년에 또 세법이 바뀌죠. 바뀌면서 기억해요. 요게 외워놓으실래요? 2023년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칙이 이번에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도 외국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19% 떼줄 때 요 사택 제공 이익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요 말, 요걸 여러분이 어려운데 이제 결론이 뭐예요? 요 놈은 지금 바뀐 것도 그죠? 사실 이해 안 하셔도요. 연말정산하고 상관없어요. 세금 똑같이 돌아갑니다. 서식에도 관계없어요. 요놈들, 요 세 가지의 요 복리후생적급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뭐죠, 그죠?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다시 말해드릴까?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2021년 연말정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서식에다 쓰는 데도 없고요. 되셨죠? 다만 요렇게 만든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 정도를 잡습니다. 요런 게 3개가 있다. 이런 거구나. 이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예요. 괜히 이걸 받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려웠죠. 그다음에 이제 개정세법 4번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요. 우리가 연말정산하다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생산직 근로자들이 연장야간 휴일수당들이 일정 금액 240까지 비과세된다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꼭 외워놓으실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생산직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아시죠? 거의 없어요. 이게 요건이 월정급여가 200 이하라는 요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 봐요. 맨 밑에 왼쪽에 동그라미 1, 오른쪽에 동그라미 1. 빨리 10초 읽으세요. 됐죠? 이건 뭐야? 생산직이 아니죠.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회사에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월정급여가 200만 원이하면 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 이하라면 연장야간 수당이 240 비과세. 이게 오히려 더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건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직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업에 근무하시는 분의 월정급여가 200 이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0 이하라면 이분들이 비과세 됩니다. 하셨어요? 확인하셨나요? 있어 없어요? 본인들 대답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과세 대상이 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업종이요. 넘기시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죠. 제가 맨날 말하지만 번호 앞에 시커먼 별이 없는 건 원천징수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20페이지에 가면 10번. 자, 외국인입니다. 자, 칠판 봐주시고요. 여기 써 있죠?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외국인은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또는 근로소득의 19%를 때리는데 연봉이 별로 안 많으면 여러분 연말정산이 훨씬 쉬운 거예요. 이해하셨다 그죠? 연말정산이 더 쉽다란 말 웃기네. 세금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자금공제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뭐예요?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 이자공제, 그렇죠? 청약저축공제,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집과 관련된 공제가. 요놈들은 소득공제고 얘는 세액공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의 공제에 대해서 봐요. 문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빨리 봐요. 이 2020년까지는요. 그죠? 어떻게 써 있었냐면 문구가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세대주거나 또는 이 세대주와 그쵸? 생계를 같이 하는 어떤 그쵸? 뭐 가족의 구성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집과 관련한 공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세대주이거나 물론 대다수가 무주택이지만 또는 세대주가 아닐 때는 이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일 때 그럼 우리가 국어학적으로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이 가족 구성원을 우리는 세대원이라고 불러요. 이걸 누가 모르나 여러분이. 근데 잘 들어야 돼요. 2020년까지는요 법이 세대주 또는 이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돼 있지 세대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을 단순히 세대원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외국인은 우리나라 법상 세대주나 뭐요? 세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법상 그죠?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누가 뭐래도 강의래도 뭐야 외국인들은 이러한 네 가지 공제를 못 받는다. 이해되셨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전세 살고 은행에서 빌려도 외국인이 집 사고 이자를 빌려도 청약저축은 애당초 가입이 안 돼요. 청약저축은 외국인 왜? 청약저축이 세대주나 세대원이기 때문에 안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월세공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법을 바꿔서 요 문구는 똑같은데 여기 가로치고 여기에 외국인 포함 이렇게 법을 올해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역시 다시 한번 여러분 역시 세대원이라는 뭐야 이 단어는 쓰지 않아요. 아셨죠? 세대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여기에 외국인이 포함됐다라는 법의 문구를 넣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부터는 외국인이 이런 걸 가입했을 때 이 공제를 받아 다만 청약저축은 안 됩니다. 그렇죠? 청약저축에는 이건 법의 문구가 세대주나 세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임차 장기 월세 공제는요. 여기가 이제 세대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이 세대주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나라의 그죠? 세대주가 한국인이고 보통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외국인일 때 이럴 때 올해부터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꿨는데 여러분 요거 5초만 보고 계세요. 자, 책에도 있었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봐요. 2020년에 법이 세대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라면 여러분 봐요. 한국인이 세대주야. 그 배우자가 외국인이야. 근데 여러분 봐요. 그 외국인은 세대원은 아니지만 세대주와 배우자니까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 맞죠? 이건 맞죠? 국어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2020년에도 이 외국인들이 이 세 가지 공제는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죽이죠? 그죠? 외국인. 이거 우리 책에 있었죠? 유권 해석 제가 첨부해 놨습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2021년 5월에 국세청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2020년 이전에도 외국인이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법에 세대원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니까 되잖아요. 물었더니 국세청 회의할 때 누가 봐도 맞죠? 세대원이 아니었다고요. 가족 구성원이잖아. 되네? 어차피 2021년은 법을 바꿨으니까 되고요. 여러분, 2020년부터 지난 5년 것들, 이걸 경정청구라고 부르죠. 경정청구로요. 외국인이 이런 세 가지 공제가 있는 분, 외국인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렵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법의 해석을 저도 잘못했었어요. 저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마침 이날 이 회의에 있었거든요. 회의에 같이 회의를 했는데 야, 나도 놀랐어. 세대원이 아니라 국어 문구가, 그죠? 세대주와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래. 그러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2020년도, 19년도, 18년도도, 그죠? 16년도도 외국인이 이 공제가 됩니다. 혹시 있으시면 경정청구로 지난 5년 거를 다 환급받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법으로 올해부터는 외국인들도 이 공제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 배워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번에 이거 참 많이 물어요. 여러분 12번에 뭘 묻냐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 공제가 나오는데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기준시가 5억 이하짜리 집을 사서 은행에서 15년 이상짜리로 차입해서 이자 주면 공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아시잖아. 그런데 왼쪽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이 분양권이 4억 원 이하의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분양권이 5억 원으로 통일됐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 등을 분양받으면 그 분양 가격이 여러분 얼마? 5억 원 이하까지면 돼요. 2020년은 4억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에 4억 6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건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2021년 9월에 4억 6천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건 이자 공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뭘 모르시냐면 이걸 모르더란 얘기야. 여러분 분양권이라는 게 뭐야? 지금 아파트가 당첨되면 3, 4년 있다 입주죠. 근데 이게 장기주택 저당 이자 공제랑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요. 근데 은행에서 약정을 맺어요. 당신한테 중도금 대출 해줄게. 당신 아파트가 완성돼서 입주하면 이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 조건으로 전환할 거야? 네, 그러면 요 중도금 대출 이자가 간소화에 뜨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죠? 중도금 대출 이자가 장기주택 저당 이자 상한공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분양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야, 나는 그런 걸 장기주택으로 전환 안 해. 그런 약정 안 한다. 그러면 어차피 간소화에 안 떠요.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물어요. 이상하잖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왜 장기주택과 연결이 있나? 이해하셨어요? 중도금 대출을 할 때 너가 아파트 입주하면 이걸 장기주택 저당으로 전환할 거지. 약정을 하면 요 이자를 공제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요게 요 이자 공제예요. 요런 게 바뀌었고요. 13번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5% 하나 생겼다라는 거 다 아시고요. 제 14번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고 여러분 제가 모든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죠?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했나 모르겠다. 하셨어요? 제가 그죠? 여러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 법인이 1억 주고 한국 법인이 5천 주고 했을 때 이거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서식에다가 양쪽 걸 합쳐서 돌리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죠? 책에 있는 사례 숙제하셨나는 모르겠고요.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저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5월 달 종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알았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사총무분 다시 말할까? 5월달 종소신고 서식은 여러분과 관련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럼 여러분은 전문가가 못 되는 거고요. 제가 강요할 일도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제가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라고. 그렇죠? 다만 정말 전문가가 되시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서식을 해보실 줄 알아야 되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했고 책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었죠. 16번 전자기부금은 중요한 거 없죠. 기부금 중에 아주 중요한 데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분 뭐요? 전자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로 준다라는 건 간소화에 뜬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전자로 뜨는 게 없고요. 17, 18, 19 이런 건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놔두시고요. 21번 실손보험금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었죠. 여러분이 저한테. 자, 그냥 이겁니다. 이거. 자, 2021년 여러분 12월에 여러분이 아파서 의료비를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실손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1월 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고요. 1월 달에. 그래서 1월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요? 요거는 의료비를 카드로 떴으니까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 내역이 뜹니다. 그죠? 근데 이건 내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수가 실손이니까 실손은 요건 내년도 간소화에 뜨죠. 2021년에 안 뜰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 그래서 이번에 2022년 1월 말에 연말정산들 다 청구할 때 여기 간소화의 의료비는 300이지만 내가 실손해서 200을 청구했어. 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의료비를 간소화 숫자를 죽이고 100만 원만 의료비를 청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일단 국세청의 방침이 쫓아가서 과세하겠다. 이해하셨죠? 그죠? 과세하겠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국세청이 이걸 쫓아가서 과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할 거예요. 아마. 쫓아가서. 다만 국세청 입장은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그렇죠? 당신이 300의 의료비가 나간 게 아니잖아. 보험금을 200 받았으면 100만 낸 거 아니야. 100을 받아야지 왜 300을 받아? 이해돼요? 내가 이건 찾아내서 과세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 국세청 입장에서. 맞아? 그걸 실제로 과세하고 안 하고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료들한테 이런 경우에 반드시 100만 원만 의료비를 세액공제 대상의 의료비로 100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건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인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없고요. 뭐 특별한 거 아직까지도 바뀐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28번에 여러분 외국인 기술자 가면 많은 분들에게 물어도 잘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그죠? 외국인이 기술자의 요건이 있는데 이 외국인 중에 기술자가 우리나라 와서 여러분들 회사에 그죠? 회사에 가면 이제 연구소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소에 가서 연구 전담 탁 하는 분으로 오면 50% 감면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물어봐도 한 명도 이런 분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없겠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요. 다 없고요. 뭐 35페이지에 월세도 보지 마. 이건 바뀐 거 아니에요. 2020부터 이랬어요. 모르셔도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이제 진짜죠. 진짜 딱 올해 연말정산이 여러분 2개가 바뀌었다니까요. 2개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놈이죠.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자. 자, 일로 오세요. 뭐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칠판 보면서 여러분이 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쓰신 거, 대중교통에서 쓰신 거, 그리고 여러분이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안 넘으면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에서 쓰신 것들이 요거 들어오고 총급여액 7천 넘어가면 이 공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현금 영수증하고 앤드 직불 카드 등을 쓰신 거랑 일반 신용카드를 쓴 거 요렇게 5개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신용카드 등 사용이라고 부르는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 합계액에서 우리가 그렇죠? 총 급여액의 25%를 뺀 금액에 대해서 요놈만 요게 신용카드 공제가 되죠. 그래서 요 공제가 안 되는 총급액의 25%를 요 역순서대로 쭉 차감해서 빼면 나머지 공제가 되고, 그럼 공제율이 전통시장은 해당되는 금액의 40, 도서신문과 현금형 30, 일반 신용카드는 15% 그렇죠? 그래서 총급여액의 25%만큼을 이 역순서대로 빼고 나머지 공제 대상 금액에 요 공제 금액을 때려서 이제 공제 금액이 해당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계산했어요. 근데 요건 똑같고요. 근데 올해 이제 바뀐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요게 올해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죠. 이걸 2020년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1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도 신용카드 금액에 사용한 금액이 뭐예요? 1.05. 그러니까 전년도 쓴 거에 5%보다도 더 썼으면 여기에 10%만큼을 더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요렇게 때린 금액에다가 여기 합계액에다가 여러분 요걸 소비증가분 공제라고 부르죠. 소비증가분 공제. 요 두 놈을 합친 금액이 여러분이 총 금액이 7천만 원이 하면 한도가 300이죠. 한도 300. 뭐 250도 있고 200도 있죠. 총급여액에 따라 대부분이 300이시니까 그래서 기존처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공제율을 때린 금액과 요 새로 나온 거 소비증가분 공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합쳐서 여러분 한도가 300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기존의 거랑
합쳐져서 한도가 300이라 이미 이걸로도 300이 넘어가면 이 소비증가분 공제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또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원래 요 소비증가분 공제는요, 2021년 1년만 하기로 했었어요. 1년만. 근데 이번 법에 연장이 돼서요, 2022년에도 요 놈도 또 소비증가분 공제가 또 연장됐어. 1년. 이해하셨죠? 원래는 올해만 1년만 하기로 했고요. 2022년에는 전통시장도 또 추가 공제분이라는 게 또 하나 들어와요. 어쨌든 건 나중에 하고 요렇게 돼서 그렇죠? 요게 하나 바뀐 거예요. 요게 하나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딱 넘기면 40페이지에 밑에 2번에 여러분 뭐가 하나 나왔어요? 조특법에 이거 하나 더 미안해. 43페이지인데 왜 그걸 봐? 42페이지를 봤어야 되는데. 자. 자. 여기서 어떤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자, 빨리요. 쭉 10초만 보고 계세요. 자,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그냥 같이 하나에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에 바뀐 거 일단 추가 공제가 요 개념이 소비증가분 공제가 하나 바뀌고 이제 가볼게요. 빨리 보세요. 요렇게 했더니 요게 만약에 무슨 460이에요. 460인데 한도가 300이면 300만 원이 공제가 되면 한도 때문에 지금 여러분 160만 원이 공제가 안 됐죠. 요 놈에 대해서 하는 게 요게 추가 공제죠. 추가 공제죠. 그래서 요 추가 공제를 계산하는 공식이 바뀐 거예요. 공식이 바뀐 거예요. 요 놈을 계산하는 공식이,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은 제가 설명했지만 서식에서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라는 서식에서 바뀐 거예요. 법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추가 공제에서 순서를 어떻게 잡으라고 기억나요? 1번이 뭐예요? 도서, 공연, 신문부터 하죠. 그래서 공식상으로 말하면 여기서 그죠? 요놈들의 쓴 거에다가 30%랑 요 한도 초과된 금액과 100만 원 요 세 가지 중에 적은 거예요. 요 세 가지 중에 적은 거예요. 공식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놈의 사용한 금액의 30%가 일로 들어왔죠. 요 30%를 때린 금액과 한도 초과됐던 금액과 100만 원, 그죠?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이니까 요렇게 해서 도서공연에서 일정 금액이 추가 공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 다음에는 전통이죠. 전통시장은 똑같아요. 뭐예요? 전통시장에서 여기서 쓴 거에 40%와 요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좀 전에 추가 공제 한도 초과가 160이었는데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요 1번에서 추가 공제로 공제된 금액이 있죠. 요 놈을 뺀 금액과 또 100만 원 줘. 그러니까 요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그냥 공식들이 전부 다 300만 원 한도 때문에 한도 초과된 금액이라고만 썼지만 앞에서 도서공연에서 추가 공제로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되면 이제 이 금액에서 얘는 공제가 되니까 뺀 금액인데 요걸 빼고 들어가라가 바뀐 겁니다. 요게 요렇게 되고 3번이 또 뭐예요? 3번이 대중교통이죠. 똑같죠? 대중교통에서 쓴 거에다가 40%에다가 그다음에 또 추가 공제 160에서 한도 초과된 거에서 아까
도서공원에서 뺀 거랑 또 요쪽 요 전통시장에서 추가 공제된 걸 뺀 금액하고 또 100만 원 중 적은 거 계속 차감해서 요 한도 초과된 금액을 줄여나간다라는 게 바뀐 내용이고요. 마지막이 소비증가분 공제. 그러니까 소비증가분 공제는 요렇게 요 공제됐던 금액과 160에서 지금 앞에서 3개를 뺐죠. 도서공연 뺐고 전통 뺐고 여기서 또 대중교통에서 뺀 걸 뺀 금액과 100만 원 중 적은 금액 요렇게 요 공식이 바뀐 겁니다. 추가 공제할 때 요 한도 초과된 금액에서 앞에서 추가 공제로 된 금액을 빼서 구해라라는 요게 서식에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그냥 올해 하나 신용카드에서 요놈이 실제로 내용은 2개예요. 소비증가분 공제랑 추가 공제 공식 금액이 바뀌었다. 요거 하나 바뀐 겁니다. 이건 또 여러분 이거 몰라도요. 이미 여러분 회사들이 뭐예요? 여러분 회사들이 다 그죠? 여러분 회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다 프로그램에 이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하나만 더 배우십니다. 자, 41페이지예요. 자, 빨리 보세요. 1번 10초요. 이게 2번째로 바뀐 겁니다. 2번째로요.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바뀌었죠. 1,000만 원까지 15%, 30%가 올해만 20%, 35%로 기부금이 5%씩 올라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뀌는 거예요. 올해 딱 이거랑 이거 바뀌었어요.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기부금이 1,000만 원까지는 15% 세액 공제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30% 세액 공제였어요. 그러니까 요 기부금은 법정과 지정 기부금을 말해요. 그런데 이거 2021년에 여러분 어떻게 바꿔줬어요? 기부금을 올해만 20%, 35%. 여러분 조심해요. 진짜야 이거요. 그죠? 내년에 2022년에는 다시 15%, 30%예요. 올해만 바뀐 거 1년만 딱. 그리고 짜증스러워 죽겠어. 프로그램 다 바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건 별게 아니에요. 이건 별게 아니에요. 빨리 와서 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법정 기부금이 500만 원이 있었고요. 자, 이제 또 히터도 켜야지. 추우니까. 자, 법정이 500이 있고요. 여러분, 지정 기부금이 그냥 뭐 얼마라고 그럴까? 900이 있다고 그럴까? 그럼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와요. 보세요. 자, 천만 원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20%고요. 이 중에 1,000만 원이 되려면 500이니까 500은 20%. 그렇죠? 넘어가는 400만 원은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야. 어려운 것도 없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 뭐가 넘어와요? 빨리요. 2월 되는 게 오죠. 2월 되는 게 넘어와요. 2월 되는 게 와서 빨리 봐요. 이건 올해 거고요. 이건 올해 거고요. 근데 2020년에 여러분 뭐예요? 2월 되는 게 여기에 또 얼마가 있다. 얼마가 있다. 그렇죠? 뭐 이게 한 또 600 있다 그럴게요.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2월 되는 게 넘어왔어요.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자, 봐요. 아, 여기다 지울까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이 지정기부금은요, 코드가 40번과 41번이 있단 말이에요. 요 41번이 요게 종교단체고 40번은 종교단체 이외에 뭐 고아원, 양로원, 노조비 같은 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요걸 요렇게 해볼까요? 요게 올해 나간
올해 나간 종교단체 뭐 기부금이 만약에 여러분 좋아요. 이게 300이 있다 그럴게요. 300이 있고요. 종교단체에다 나간 게 또 좋아요. 1700이 있다 그러고요. 또 봐요. 여러분 2020년에 2월 된 지정기부금이 올해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 받은 놈인데 요게 41번 종교단체께 2월 된 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600이 있다 그러잔 말이에요. 600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아까 2021년에 그렇죠. 법정 기부금으로 나간 건 여러분 500이라 그럴게요. 500이고요. 그러면 좀 전에 했지만 요 법정 기부금은 올해 거는 1000만 원까지는 20%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지정 기부금은 올해 거랑 2월 되는 게 포함하면 총 얼마야? 이게 토탈 여러분 그죠? 토탈 지금 2,600이잖아요. 2,600인데 지정 기부금은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죠. 그죠? 한도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거 뭐 그냥 1,300이라고 그래 보잖아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요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어떤 것들이 올해 게 먼저 한도를 구성하나요? 2월 된 게 구성하나요인데 이미 설명했지만 이렇게 되죠. 항상 기가 막혀요. 2월 된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당기 건데 기부금이 코드가 두 개라 여러분 40번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41번이 뒤에 붙어요. 이러니까 뭐예요?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월 되는 게 먼저지만 40번이 없죠? 2월 된 거에.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 종교단체 200개 있었죠? 이게 2월 된 종교단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2월 된 게 600이 있다. 그럼 900이니까 여기서 400이 되고요. 400이 되겠죠. 그죠? 40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탈 1300이 또 2월 되잖아요. 1300이 2월이 되면은 여러분 다 요 2021년에 41번 종교단체에서 2월 됐죠. 여기서 400만 되니까 1300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금액을 때릴 때 여러분 보면 자 이제 문제가 여기까지도 별거 없어요. 법정에서 이미 500을 썼는데 올해는 1000만 원까지가 20%라 이건 해봐야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도 20%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2월 된 놈이 있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요 작년에는 2020년에는 좀 전에 했지만 1000만 원까지 15고 1000 넘어가면 30%였잖아요. 아이고 2020년에는. 그래서 저 보세요. 그럼 이게 법정하고 요놈을 합쳐져서 지금 이제까지 쓴 게 800을 썼어요. 그럼 1000이 되려면 나머지 요 200은 전년도 1000까지는 15%니까 15%고요. 넘어가는 돈 400만 원은 전년도 거니까 3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거는요. 이미 500, 300, 800, 600, 1400 이미 위에 걸로 1000이 넘어가니까 요 놈은 무조건 올해 1000 넘어가는 거 35%죠. 여러분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공지 요게 15%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고 35%도 있죠. 이래서 짜증난 거죠. 이게 연말정산에 이번에 개정된 건 여러분 실제로 요 두 개예요. 두 개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요. 또 앉아야 되네. 칠판이 잘려서. 여러분들 회사는 지금 요렇게 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그렇죠. 요걸 어떻게 지금 요렇게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 있냐고 제가 자꾸 여쭤봤죠. 여러분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들여서
이 공제율을 때리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인간의 힘으로 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다고요. 둘 다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2월 되는 분은 제가 별도로 사람의 손으로 갈라서 세액공제를 넣었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계산해줘요라는 분이 있다고요. 다 같이요. 여러분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세요? 프로그램이 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대답해야죠. 그죠? 저는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 8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요 2월 되는 것들을 다 사람별로 관리를 하셔서 끌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끌고 오면 제일 좋겠고요. 기부금이 어려운 건 이거. 그냥 가뜩이나 어려운데 올해 또 세액공제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또 어려워졌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요 두 가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서식을 잠깐 또 보죠. 284페이지를 보십니다. 284페이지. 자, 서식이 바뀝니다. 서식이 바뀝니다. 서식이. 자, 요 서식은,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라는 서식입니다. 서식입니다. 그렇죠? 맨 위에 제가 맨날 말하지만 10월이라고 써 있고 개정안이라고 써 있는 것도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여러분? 이거 원래 시행규칙은 여러분 3월에 바뀌죠. 근데 3월에 바뀌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법의 개정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서식을 바꾸고 요렇게 전자신고를 쏘게 돼 있습니다. 요런 안들이 10월에 나옵니다. 여러분 빨리 대답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2021년 10월에 나온 거죠. 그죠? 빨리요. 여러분 3월에 나왔던 거랑 뭐가 바뀌죠? 서식이 어떤 게 바뀐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다 이미 수업에서 들으셨던 얘기고요. 파이널 리뷰만을 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본 강의를 안 들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잘한다라는 전제잖아. 맞죠? 그럼 대답은 할 줄 알아야죠. 뭐가 바뀐 거예요? 3월에 이 시행규칙 서식과 달리. 뭐가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안 되면 저희 아이파 연말정산 수업을 들으세요. 7시간이나 16시간. 이걸 대답하지 못하고 파이널 리뷰를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파이널 리뷰는 다 하고 마지막 점검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가면 비과세란에 간면란에 18- 여러분 37번 난이 있죠? 37번, 그죠? 요게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게 내일 채움 공제 중견기업에, 그죠? 30%가 안면 난입니다. 요게 하나 신설이 됐고요. 오른쪽에요. 59번에 보면 ISA가 만기에서 개인연금 전환이라고 나오죠? 요 란이 없었어요. 요 두 개가 바뀐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 두 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 이미 미리 바뀌었지만 63번의 기부금에 가면 여러분 아까 안 했지만 올해부터 법정과 지정이라는 말이 없어졌다고 다 알고 계시죠? 소득세법 조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34조 2항이 법정, 3항이 지정입니다. 그래서 법정과 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서식에서는요. 넘기셔서 3쪽에 두 번째 오른쪽에 좀 전에 신용카드가 소비증가분 공제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소비증가분이라는 걸 두 란이 신설됐네요. 맞나요? 요 정도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법이 바뀐 게 없어서 서식도 이렇게 안 바뀐 애는 정말 역사상 처음입니다.
법이 바뀐 게 없는데 뭐 바뀐 게 있어야지, 그죠? 실제로는 딱 2개 나온 거예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하고요. 저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바뀐 거 2개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진짜 2022년에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세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들으시자고요. 알았죠? 들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 했고 시스템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 1시간 동안 지금 바뀐 것들 올해 연말정산에서 2개밖에 안 바뀌었는데 바뀐 거 서식들 이런 것들 보셨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요 기부금이 20% 35%는 아시죠? 이건 2021년 연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돼서 2021년 소급된 놈이에요. 소급된 놈 다 배우셨어요. 자, 시작. 이렇게 안 바뀐 애는 정말 처음 봤고 뭐 바뀐 게 없으니 수업을 들으실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잘 아시는 분들, 그렇죠? 다만 막판에 무슨 시스템이 바뀌었다. 일괄 제공 서비스 때문에 또 우왕좌왕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은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을 했어, 안 했어요? 국세청이 여러분 직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해 주겠다며 동의했어. 맞나요? 국세청에 동의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일괄 제공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요 얘기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렇죠? 요 얘기가 뭐 요것도 있다 할 거. 그래서 4시간 중에 1시간은 이렇게 올해 개정된 것들 서식 바뀐 걸 복습 겸 하나 다시 봤습니다. 다만 복습이라고 그러기에는 기본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본 강의를 설명한 겁니다. 내용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하고 아셨죠? 요런 것들이 바뀌어서 정말 이렇게 바뀐 게 없기를 오랜만에 처음이었네요, 여러분요. 3시간 동안 이제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 번째 시간 끝!